차 안은 조용하다. 아니, 조용해야만 한다. 이 독일제 세단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광고했으니까. 하지만 내 귀에는 들린다. 운전대를 잡은 내 아들 강민우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최수진이 1분 간격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딱딱 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은 불협화음처럼 내 고막을 긁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넘어오는 냄새. 짙은 향수 냄새로 덮으려 했겠지만 내 코는 속일 수 없다. 이건 타버린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시큼한 식초 냄새가 섞인 인간의 뇌를 녹이는 악취,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며느리의 파우치 틈으로 새어나오는 달콤하고도 역겨운 프로포폴의 잔향. 내 아들은 의사다.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 며느리는 건설사 회장의 조카. 남들이 보기엔 대한민국 상위 0.1%의 화려한 부부. 하지만 지금 백미러로 훔쳐본 내 아들의 동공은 풀려 있다. 빛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물고기의 눈. 놈은 지금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다. 금단 증상으로 떨리는 손을 핸들에 묶어두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민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 성대가 말라서가 아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침이 마른 탓이다. 그래, 공기가 좋구나.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늙고 힘없는 노파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30년이다. 내가 바이퍼라는 코드네임을 버리고 평범한 주부 박영자로 산 세월이.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철저히 나를 지웠다. 남편이 죽고 이 녀석 하나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내 손에 묻은 피를 락스로 씻어내듯 살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라니. 약쟁이가 된 아들과 그 아들을 부추겨 시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며느리라니. 차가 멈췄다. 경기도 외곽,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산속 깊은 곳. 천상요양원. 이름 한번 거창하다. 천상이라니. 죽으러 가는 길목이라는 뜻인가.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담쟁이 넝쿨이 건물의 목을 조르듯 뒤덮고 있다. 을씨년스럽다 못해 폐가처럼 보인다. 여보, 내려서 어머니 짐 좀 챙겨. 며느리 수진이 턱짓으로 아들을 부린다. 그녀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이지만 그 손목의 혈관은 멍투성이다. 주사 자국을 가리려고 문신을 했군. 장미 문신. 가시 덩굴이 정맥을 따라 흐르는 꼴이 우습다. 민우가 트렁크에서 내 짐가방을 꺼낸다. 달랑 가방 2개. 내 70년 인생이 고작 이 가방 2개에 담겼다. 아들은 내 눈을 피한다.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 빨리 나를 떨궈내고 약을 하러 가고 싶은 조급함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다. 저놈의 뇌 속에는 지금 도파민을 달라는 아우성밖에 없다는 것을. 어머니, 여기가. 시설은 좀 낡았어도 원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래요.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시면 치매기도 좀 나아지실 거고. 민우의 변명은 길고 지리멸렬하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그저 가끔 깜빡하는 척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했을 뿐이다. 놈들은 나를 짐으로 규정했다. 자신들의 쾌락과 타락을 방해하는 눈치 없고 돈만 축내는 늙은 짐. 됐다. 들어가자. 내가 먼저 걸음을 뗐다. 요양원 입구에는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서 있다.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겉보기엔 평범한 관리인이지만 서 있는 자세가 남다르다. 어깨 너비로 벌린 다리, 뒷짐진 손, 그리고 사주 경계를 하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눈동자. 그는 우리를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다. 예약하신 강민우 보호자분이시죠? 박영자 어르신 맞으시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울렸다. 민우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입소 계약서일 테다. 그 안에는 보호자 포기각서, 같은 조항도 숨겨져 있겠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헛소리를 하세요. 벽에 똥칠을 하실 수도 있고 연락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바빠서. 수진이 끼어들었다. 거짓말이 청산유수다. 헛소리는 너희가 하고 있지. 약에 취해 허공에 대고 낄낄거리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걱정 마십시오. 이곳에 들어오시면 세상 시름 다 잊게 해드립니다. 관리인은 의미심장하게 대답하며 내 가방을 받아들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돌아봤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아니, 어미로서의 마지막 미련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우야. 네. 어머니.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나 건강 챙기세요. 저 급한 수술이 잡혀 있어서 가봐야 해요. 거짓말. 수전증 때문에 수술칼을 놓은 지 반년이 넘었으면서 병원은 이미 페이 닥터들이 돌리고 너는 원장실에서 주사기나 꽂고 있으면서. 가자 여보. 늦었어. 수진이 민우의 팔을 잡아 끈다. 그들의 등 뒤로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그들의 구두 끝을 스치고 지나간다. 어머니 갈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정적을 찢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붉은색 테일램프. 그 불빛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점점 작아지는 붉은 점. 그것은 내 심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핏방울 같았다. 슬픔? 아니, 이것은 슬픔이 아니다. 이것은 확인이다. 내 자식이 짐승이 되었다는 확인. 그리고 짐승은 훈육으로 고칠 수 없다는 차가운 이성적 판단.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까마귀 한 마리가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 울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굽었던 허리를 폈다. 척추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다. 흐리멍덩하게 풀었던 눈동자에 힘을 주었다. 흐릿하던 세상이 선명하게 초점을 맞춘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온다. 익숙한 감각이다. 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전신의 감각을 깨우는 그 느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뚜껑을 여는 맑은 금소금. 챙하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그 차가운 금속에 감촉이 필요했을 뿐.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관리인, 아니 요양원 원장 최 이사가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내 옆에 나란히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진 곳을 함께 응시했다. 가셨습니다, 형님. 최 이사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상업적인 친절함은 사라졌다. 대신 묵직한 존경과 긴장감이 서려 있다. 그는 30년 전 국정원 정보분석실의 전설적인 해커였다. 은퇴 후 이 요양원을 차렸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은퇴 요원들의 세이프 하우스라는 것을. 보고해.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는 노파의 것이 아니다. 낮고 건조하며 쇳가루가 섞인 듯 거친 본연의 목소리. 최 이사는 즉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대답했다. 타겟 강민우, 최수진.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불법 도박,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약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항파와 엮여 있습니다. 병원을 유통 거점으로 내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산항파? 아직도 그 피라미들이 설치나? 형님이 은퇴하시고 씨가 마른 줄 알았는데 최근 중국 쪽 루트를 뚫고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놈들이 아드님을, 아니 타겟을 호구로 잡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나는 픽 웃었다. 씁쓸함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 의사 아들 만들겠다고 평생을 바쳤는데 기껏 키워놓은 게 조폭들의 현금 인출기라니. 최 이사. 네 형님. 상황실 열어. 애들 다 깨우고. 이미 대기 중입니다. 지하 2층 경로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뒤돌아 낡은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창문마다 백발의 노인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특유의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들. 김영감, 박여사, 외눈박이 한씨, 내 옛 부하들이자 동료들. 저들은 늙었다. 관절은 삐걱거리고 눈은 침침하며 손은 떨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다. 사냥하는 법을, 짐승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법을. 이 요양원 입소비가 꽤 비싼 거 알지? 내가 툭 던졌다. 최 이사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아드님 카드로 1년치 선결제 하셨잖습니까? 환불은 불가합니다. 그래, 그 돈값은 해야지. 내 새끼들이 싸질러 놓은 똥 내가 직접 치운다. 그리고 나는 라이터를 닫았다. 탁 하는 소리가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다. 교육 다시 시켜야지.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못 나간다. 나는 요양원 정문, 아니 작전 본부의 입구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버려진 노모 박영자는 이제 없다. 독사 바이퍼가 돌아왔다. 요양원 로비에 낡은 자판기, 밀크커피 버튼과 율무차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른다. 기계 내부에서 둔탁한 톱니바퀴 소리가 들리더니 자판기 옆 청소 도구함의 벽면이 소리 없이 돌아갔다. 이곳 천상요양원의 진짜 심장, 지하 2층 경로당으로 가는 입구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진다. 지상의 소독약 냄새는 사라지고 묵은 종이 냄새와 뜨거워진 서버실의 열기가 훅 끼쳐온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뿌연 담배 연기가 시야를 가린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다. 30년 전 시간이 멈춘 작전 상황실이다. 팀장님 입장하십니다. 최 이사의 외침에
소란스럽던 실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낡은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노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관절이 뚝뚝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현역 시절 그대로다. 나는 중앙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화투장 대신 작전 지도와 불법 도청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내 옛 부하들. 국가가 버리고 세월이 잊어버린, 하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어둠의 세계를 떨게 했던 실버팀이다. 앉아. 관절도 안 좋은 것들이. 내 말에 그들이 킬킬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내 오른쪽에는 닥터장.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위장 중이지만 과거 국과수 수석 부검의이자 독극물 전문가였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뜨개질 바늘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저 바늘이 어디를 찌르면 사람이 소리 없이 죽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안다. 언니, 피부가 좀 상했네. 며느리년이 속 좀 썩였나 봐. 썩이다 뿐이겠어. 아주 갈아 마실년이지. 내 왼쪽에는 김 기사. 요양원 셔틀버스 운전사다. 왕년에는 북파 공작원 출신으로 젓가락 하나로 특수부대원 셋을 제압했다는 전설의 인간 흉기. 지금은 수전증 때문에 숟가락질도 힘들다며 엄살을 피우지만 운전대와 칼을 잡을 때만큼은 손 떨림이 멈춘다는 걸 난 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모니터만 보고 있는 안경. 최 이사가 데려온 천재 해커다. 젊은 놈인데 도박빚 때문에 조직에 쫓기다 우리가 걷어줬다. 이 녀석이 우리 팀의 유일한 20대다. 브리핑 시작해. 내 지시에 최 이사가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다. 칠판에 흐릿한 사진들이 떴다. 내 아들 강민우, 며느리 최수진, 그리고 험상궂게 생긴 문신 돼지들. 타겟일 강민우, 현재 강남 미네르바 성형외과 원장. 하지만 병원은 껍데기입니다. 6개월 전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내사 중이었는데 갑자기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덮였습니다. 최 이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다.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40대 남자. 이놈이 배우입니다. 부산항파 행동대장, 독사, 아니 가명살모사. 본명은 이태식. 중국 사마패랑 손잡고 신종 마약 레드아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병원이 이 레드아이의 중간 유통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아들의 병원 CCTV 해킹 영상이다. 진료실 안 민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살모사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살모사는 민우의 뺨을 툭툭 치며 하얀 가루가 든 봉투를 건넨다. 민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코로 흡입한다. 짐승이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그저 먹이를 받아먹는 가축일 뿐이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차가운 물 한 모금으로 그것을 삼켰다. 며느리는 최수진. 이 여자가 더 문제입니다. 도박 빚이 50억입니다. 살모사에게 약점 잡혀서 시어머니인 팀장님 명의로 된 남은 땅이랑 이 요양원 건물까지 담보로 넘기려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오늘 요양원에 버리고 간 것도 팀장님을 실종 처리하거나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수작입니다. 닥터장이 혀를 찼다. 독한 년, 시어머니를 팔아먹어? 옛날 같았으면 저런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청산가리 칵테일인데. 김 기사가 우드득 손가락 뼈를 꺾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싹 다 묻어버릴까요? 뒷산에 파둔자리 넉넉한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죽이는 건 쉽다. 하지만 그건 내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놈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다. 썩은 살을 도려내더라도 살려야 한다. 그게 어미다. 살모사 놈들은 다 쓸어버린다. 경찰 놈들 믿을 거 없어. 우리가 직접 증거 확보해서 언론에 터뜨리고 놈들 조직은 와해시킨다. 그리고 아드님 내외부는요?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스크린 속 약에 취해 해벌쭉 웃고 있는 민우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저 얼굴을 기억한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던 그 얼굴. 의대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그 얼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 아니면 내가 평생 숨겨온 이 피비린내 나는 업보가 자식에게 간 걸까? 납치한다. 네. 팀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살모사 놈들 손에서 구출하는 형식이 될 거야. 하지만 놈들 입장에선 납치지. 여기로 데려온다. 지하 3층, 독방 비워둬. 지하 3층. 과거 우리가 잡은 간첩이나 마약 사범들을 신문하던 곳. 방음 완벽, 탈출 불가능.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사회에선 못 고쳐. 내가 고친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사람 만들어서 내보낼 거야. 내 방식대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30년 된 코트다. 주머니 속엔 내 분신과도 같은 베레타 M92 권총이 들어있다. 물론 공인은 제거하고 고무탄을 채워 넣었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작전명은 회초리다. 다들 늙어서 몸이 굳었겠지만 실력은 안 굳었으리라 믿는다. 김 기사가 씩 웃으며 일어났다. 닥터장도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주사기 세트를 꺼냈다. 오랜만에 몸 좀 풀겠네요, 형님. 준비해. 오늘 밤 사냥개들 풀러간다. 지하 벙커의 조명이 번뜩였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 늙은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냈다. 우리는 늙었다. 하지만 약하지 않다. 잃을 게 없는 노인만큼 무서운 건 세상에 없으니까. 서울의 밤은 화려하다. 네온사인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극물처럼 도시를 휘감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욕망의 행렬 같다. 우리는 그 빛나는 썩은 물속으로 잠수한다. 우리가 탄 차는 천상요양원 로고가 박힌 낡은 스타렉스다. 겉보기엔 노인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차지만 엔진은 튜닝되어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다. 운전대를 잡은 김 기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수전증이 아니다. 흥분이다. 간만에 현장에 나가는 사냥개의 본능적인 떨림이다. 목적지 도착 5분 전. 강남구 청담동 제우스 팰리스 펜트하우스. 뒷좌석의 해커 안경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제우스 팰리스. 내 아들 강민우의 집이자 지금은 살모사 일당의 소굴이 된 곳. 보안 시스템은 이미 뚫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3번 게이트, 화물용 엘리베이터. 10분간 카메라 먹통으로 만들 겁니다.
그 안에 올라타셔야 해요. 10분이라. 라면 하나 끓여 먹고도 남을 시간이군. 닥터장이 뒷좌석에서 주사기 앰플을 챙기며 킬킬거렸다. 그녀의 가방에는 마취제인 케타민과 근육이완제가 가득하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모두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다. 가슴에는 청소 용역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쓰레기를 치우러 왔으니까. 가자. 내 한마디에 늙은 그림자 셋이 움직였다. 김 기사는 지팡이 대신 쇠파이프가 들어있는 골프채 가방을 메고 닥터장은 청소 카트를 밀었다. 나는 낡은 트렌치 코트 깃을 세우고 그들 뒤를 따랐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숫자가 빠르게 올라간다. 1층, 10층, 20층. 기압 차이로 귀가 먹먹해진다.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45층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쿵, 쿵 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심장을 때린다. 음악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유리잔 깨지는 소리. 현관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둘이 지키고 서 있다. 살모사의 부하들이다. 뭐야? 청소 아줌마들? 오늘 부른 적 없는데? 오른쪽 덩치가 우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모자를 푹 눌렀었으니까. 김 기사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다가갔다. 아이고, 회장님이 급하게 부르셔서요. 술판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아씨, 귀찮게. 빨리 치우고 꺼져요. 덩치가 길을 비켜주려는 찰나 김 기사의 눈빛이 변했다. 굽었던 허리가 순식간에 펴지며 그의 손이 덩치의 목울대를 가격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덩치가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닥터장이 청소 카트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왼쪽 덩치 옆구리에 꽂아 넣었다. 지직 타는 냄새와 함께 두 남자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3초. 상황 종료. 나는 쓰러진 놈들을 넘어 거실로 향했다. 거실 풍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바닥에는 술병과 하얀 가루가 흩뿌려져 있고 발라의 남녀들이 몽롱한 눈으로 널브러져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 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진이 있다. 그들은 소파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살모사 이태식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내 며느리 머리에 술을 붓고 있었다. 야, 최수진. 너네 시어머니가 땅 부자라며? 근데 왜 아직도 명예 이전이 안 돼? 자, 잘못했어요. 그 노인네가 치매인 줄 알았는데 서류를 어디 숨겼는지. 수진이 덜덜 떨며 빌었다. 샴페인이 그녀의 명품 드레스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들 민우는? 놈은 옆에서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만 있다. 코 밑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 있다. 약에 취해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야, 강 원장. 너도 한잔해. 바닥에 있는 거 갉아먹어. 살모사가 발로 술병을 찼다. 술이 바닥에 쏟아졌다. 민우는, 내 아들은 내 발로 기어서 그 술을 핥으려 했다. 뚝!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성의 끈인가 아니면 모성애의 끈인가. 아니 둘 다다. 지금 남은 건 분노뿐이다.
나는 거실 입구의 조명 스위치를 내렸다. 탁! 갑작스러운 어둠. 음악 소리만 시끄럽게 울리는 가운데 살모사의 고함이 터졌다. 뭐야? 블루가 껐어. 음악 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피커의 소음을 뚫고 정확히 꽂혔다. 안경이 해킹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차단했다.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켰다. 챙, 작은 불꽃이 일렁였다. 그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누구야? 할망구는? 살모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노려봤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내 뒤로 김 기사와 닥터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누구긴? 청소하러 왔다. 인간 쓰레기들 분리수거하러. 뭐? 이 미친 노인네들이. 살모사가 벌떡 일어나며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주변에 있던 조직원 대여섯 명도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일어섰다. 어머니? 바닥을 기던 민우가 나를 올려다봤다. 풀린 동공이 나를 인식하려 애쓴다. 어머니, 여기 왜? 도망가세요. 여기 무서운. 아직 내 아들이 저기 있구나. 아주 조금은 남아있구나. 나는 민우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살모사를 노려보았다. 김 기사, 장 닥터, 시작해. 접수. 김 기사가 골프채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그 안에서 두툼한 3단봉을 꺼내 차락 펼쳤다. 닥터장은 양손에 주사기를 들고 섬뜩하게 웃었다. 애송이들, 주사 맞을 시간이다. 전투는 짧고 강렬했다. 젊은 놈들은 힘으로 덤볐지만 내 동료들은 경험으로 싸웠다. 김 기사는 놈들의 무릎 관절과 명치만 정확하게 타격했다. 불필요한 동작은 없다. 한번 휘두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닥터장은 달려드는 놈의 팔을 비틀고 목에 정확히 주사기를 꽂았다. 마취제는 3초면 코끼리도 쓰러뜨린다. 살모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며느리 수진을 잡아채 인질로 삼으려 했다. 칼이 수진의 목에 닿았다. 오지마. 다 죽여버린다. 이 할망구 정체가 뭐야?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 나는 품 안에서 베레타를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고무탄이다. 하지만 정확도는 실탄과 같다. 탄화는 살모사의 칼을 쥔 오른쪽 손목을 정확히 관통했다.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살모사가 손목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구둣발로 그의 가슴을 짓밟았다. 늑골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네, 며느리 목에 칼 댈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어디서 감히. 나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 그들은 아직 모른다.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왔지만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김 기사, 차 대기시켜. 짐 싣고 간다. 네, 형님. 어머니,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민우가 울먹이며 내 바지자락을 잡았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갑고 건조한 손길로. 그래, 집으로 가자. 진짜 집으로. 나는 닥터장에게 눈짓했다. 닥터장이 다가와 민우와 수진의 목에 주사기를 꽂았다.
그들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일 거야. 지옥 같은. 나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다. 하지만 이제 저 불빛들은 나와 상관없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우리만의 성역으로 돌아간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조련의 시간이다. 눈을 뜬 곳은 천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다. 이곳은 연옥. 죄 지은 영혼들이 불로 정화되는 곳. 천상요양원 지하 3층 제5구역 독방이다. 모니터 화면 속 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진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꿈틀거린다.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의 혼란스러움. 그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짤그락 소리를 내며 그들을 주저앉힌다. 여기 어디야? 여보, 우리 납치된 거야? 수진이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른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어제까지 강남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의 몰골이 말이 아니다. 민우는 대답할 기운도 없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벌써 시작됐다. 금단 증상. 혈관 속을 돌아다니던 악마가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시간. 약 좀 줘. 제발. 한 번만. 민우가 바닥을 긁으며 중얼거린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온다. 나는 인터콤 마이크 스위치를 켰다. 잘 잤니, 내 새끼들.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내 목소리에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천장을 올려다본다.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풀어줘요. 장난이 심하잖아. 민우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장난? 너희가 내다 버린 곳이 여기다. 너희가 원한 요양원 라이프,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내보내줘요. 네. 병원 문 열어야 한다고요. 수진이 철창에 매달려 애원한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 역겹다. 병원은 폐업 신고했다. 너희 재산도 동결시켰고 너희는 이제 사회에서 죽은 사람이야. 여기 존재하는 건 약에 절은 고깃덩어리 2개뿐이지. 나는 마이크를 껐다. 이제부터는 관찰의 시간이다. 감금 3일차. 지옥도가 펼쳐졌다. 놈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벽에 머리를 찍고 자기 살을 물어뜯고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환각이 보이는 모양이다. 민우는 구석에 웅크려 벌레를 털어내는 신용을 했고 수지는 찢어지는 비명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저주했다. 박영자, 이 미친 할망구야. 문 열어.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나는 모니터를 보며 믹스커피를 마셨다. 달달한 커피 맛이 쓰게 느껴진다. 내 속이 타들어간다. 저 꼴을 보는 어미 심정이 오죽하겠나. 하지만 동정은 금물이다. 여기서 약해지면 저들은 영영 괴물로 남는다. 닥터장이 링거팩을 들고 들어왔다. 탈수 증상이 심해요. 영양제랑 수액 놔야겠어요. 진정제 좀 섞을까요? 아니, 그냥 둬.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해.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 그래야 뇌에 새겨진다.
다시는 약에 손대면 안 된다는 공포가 나는 잔혹한 교관이 되기로 했다. 내 아들의 비명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때까지 나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감금 일주일 차 발광의 시간이 지나고 탈진의 시간이 왔다. 두 사람은 시체처럼 널브러져 숨만 쉬고 있다. 방 안은 오물 냄새와 땀 냄새로 진동한다. 펜트하우스의 향수 냄새보다 이 역겨운 냄새가 차라리 더 인간적이다.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 기사가 몽둥이를 들고 내 뒤를 따랐다. 내가 들어서자 민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돌아왔다. 더 이상 풀린 눈이 아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패배한 짐승의 눈.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져서 잘 들리지 않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다. 봐라.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자기 병원의 마약 유통장부, 며느리의 도박빚 차용증,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서까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활자로 박혀 있었다. 너희는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 자신을 버린 거지. 수진이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더니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그래, 미쳤었지. 돈에 미치고, 약에 미치고. 그래서 내가 고쳐주려는 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닥터장, 이제부터 치료 시작해. 밥 먹이고, 운동시키고. 말 안 들으면. 나는 김 기사의 몽둥이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사람 될 때까지 패서라도 가르쳐. 김 기사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음산하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제가 왕년의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 아닙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철문이 닫혔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적인 철컹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차갑고 단호한 종소리였다. 그리고 1년 후 천상요양원의 앞마당. 가을 햇살이 따사롭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졸고 있는 척을 한다. 눈을 감고 있지만 내 모든 감각은 열려 있다. 저만치 텃밭에서 땀 흘리며 배추를 뽑고 있는 사내.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근육이 붙은 몸. 내 아들 강민우다. 더 이상 의사 가운은 입지 못하지만 흙 묻은 작업복이 제법 잘 어울린다. 그 옆에서 새참을 나르는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몸빼 바지를 입은 내 며느리 최수진. 명품백 대신 막걸리 주전자를 든 손이 거칠어졌다. 그들은 건강해 보인다. 눈빛은 맑고 웃음소리엔 힘이 있다. 1년간의 혹독한 훈육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들은 마약도 도박도 끊었다. 아니, 끊게 만들었다. 이곳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김 반장 막걸리 한 잔에 김 기사가, 아니 이제는 요양원 관리반장이 된 그가 민우에게 소리친다. 네, 형님. 갑니다. 민우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달려간다. 형님이라니. 전직 조폭 잡던 특수부대원에게 형님 소리를 하는 전직 의사라.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어머니 깨셨어요? 시장하시죠? 밥 비벼왔어요. 수진이 양푼에 비빔밥을 가득 담아 내게 다가온다.
싹싹하고 공손하다. 1년 전 나를 이 요양원 앞에 버리고 가던 그년이 맞나 싶을 정도다. 나는 짐짓 심드렁하게 눈을 떴다. 짜게 하지 마라. 나 혈압 높다. 아이 참, 어머니 식성 맞춰서 싱겁게 했어요. 어서 드세요. 수진이 내 입에 밥 한 숟가락을 떠넣어 준다. 나는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텃밭에서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묻겠지. 저들이 진심으로 개과천선한 거냐고. 아니면 내 힘에 눌려 연기하는 거냐고. 상관없다. 진심이든 연기든 그들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모른다. 자신들이 매일 밤 마시는 건강차에 닥터장이 특수 제조한 약물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약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공격성을 낮추는 국정원 비밀연구소의 미승인 약물. 나는 영원히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짐승은 언제든 다시 이빨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는 날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사랑 방식이다. 어머니,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수진이 웃으며 묻는다. 나는 입가에 묻은 고추장을 닦으며 피식 웃었다. 늙은 독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날씨가 참 사냥하기 좋은 날씨구나. 나의 은퇴는 아직 멀었다. 내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잘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